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자료들, 글로벌 육아 시장에 대한 건데요. 최근에 그 이란 이스라엘 충돌이 있었잖아요. 네, 있었죠. 그때 유가가 막 출렁이는 걸 보면서 이게 그냥 지정학적인 건지 아니면 좀 더 깊은 이유가 있나 궁금하셨을 거예요. 네, 맞습니다. 사실 그 OPIS의 수석 분석가 덴튼 싱카나 같은 분석을 보면요. 표면적인 뉴스 너머를 좀 봐야 할 것 같아요. 아, 그 너머요? 네. 그래서 이번 딥다이브에서는요. 그 단기 급등 뒤에 숨어 있는 뭐랄까 숏커버링 같은 현상부터 해서 공급 안정성 문제, 또 미국 셰일 생산의 좀 미묘한 변화들, 그리고 거시경제 변수까지. 그리고 최악의 시나리오도요? 네, 그것까지 포함해서 핵심만 딱딱 짚어보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보죠. 그 충돌 직후에 WTI가 77달러 선, 브렌트유는 한 78달러 선까지 갔었잖아요. 네, 맞아요. 처음에는 다들 이거 지정학적 위험 프리미엄이다 이렇게 봤는데 싱카나 분석가는 좀 다른 얘기를 했다고요. 이게 숏 커버링 때문이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게 핵심 지적인데요. 그러니까 유가 하락에 베팅했던 투자자들이 있잖아요. 네, 숏 포지션 잡은 사람들이죠. 그렇죠. 그 사람들이 이 갑작스런 뉴스에 놀라서 손실 줄여야겠다 하면서 서둘러서 원유 선물을 다시 사들인 거예요. 매도를 했던 걸 다시 사는 거군요. 네, 실제로 그 증거로 오픈이자, 그러니까 시장의 미결제 계약 총수가 줄어들면서 가격이 올랐거든요. 이 데이터가 그걸 뒷받침하죠. 아하, 이런 갑작스러운 매수세가 단기 급등을 확 밀어올린 주요 원인 중 하나였다. 이런 분석입니다. 야, 재밌네요. 그러니까 뉴스 자체의 파급력보다는 그 뉴스에 반응한 투자자들의 움직임이 더 컸다는 거군요. 그렇죠. 이미 좀 오름세였던 유가에 뉴스가 기름을 부은 거죠. 그래서 숏 커버링이 확 가속화된 거고요. 흥미롭네요, 정말. 그럼 만약에 이 충돌이 더 커지지 않고 좀 잠잠해진다면요. 시장은 어떻게 될까요? 그렇게 된다면 시장은 다시 그 펀더멘털이라고 하죠. 기본적인 수급 상황으로 빠르게 돌아설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펀더멘탈이라면 구체적으로 어떤 걸까요? 일단 다행히도 이번 충돌로 주요 석유 시설이나 운송 인프라 같은 곳에 직접적인 피해는 없었고요. 네, 그건 정말 다행이죠. 그리고 그 중요한 호르무즈 해협도 봉쇄되지 않았잖아요. 사실 이란 입장에서도 거기를 막는 건 좀 뭐랄까 자충수라는 분석이 많아요. 자기들도 이용해야 하니까요. 하긴 그렇겠네요. 그럼 공급 쪽에서 또 다른 안정 요인 같은 것도 있을까요? 예를 들면 오펙 플러스의 생산 여력이라던가? 그거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오펙 플러스는 여전히 유사시에 증산할 수 있는 여유 생산 능력을 가지고 있고요. 네. 또 하나 주목할 게 미국 생산량인데요. 이게 좀 재밌어요. 리그수, 그러니까 시추 장비수는 줄고 있는데 생산량은 하루 1,300만 배럴 이상으로 계속 견조하게 유지되고 있거든요. 그건 좀 이상하네요. 장비는 줄었는데 생산량은 그대로? 네, 약간 역설적이죠. 이게 기술 효율성이 엄청 개선된 덕분일 수도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IAEA 같은 기관에서 지적한 미국 셰일 생산 정점 가능성과 연결해서 보면요. 셰일 정점론이요? 네. 앞으로 생산량 증가세가 좀 둔화되거나 심지어 꺾일 수도 있다는 신호로도 읽힐 수 있다는 거죠. 이야, 셰일 생산이 정점을 찍는다. 지난 10년간 전 세계 공급을 막 이끌고 오펙 영향력까지 악화시켰던 그 셰일 혁명이 전환점을 맞는다면 이건 정말 장기적으로 엄청난 변화겠네요. 바로 그 점입니다. 장기적으로는 그런 큰 그림의 변화가 예상되는 거죠. 공급 과잉 압력이 줄어들고 반대로 오펙 플러스의 시장 영향력이 다시 커질 가능성이 있는 거고요. 그렇군요. 한편 만약에 지정학적 긴장이 좀 완화된다고 가정을 해보면요. 그때는 유가를 지지할 다른 요인들도 있습니다. 바로 긍정적인 거시경제 지표들이죠. 경제 상황이요? 네, 예를 들어 미중 무역 협상에 대한 기대감이라든지 인플레이션이 좀 안정되는 추세라든지 또 2분기 GDP 전망도 꽤 견고하게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런 뉴스들이 있었죠. 이런 것들이 원유 수요를 계속 뒷받침해주면서 유가가 여기서 더 막 크게 떨어지기는 어려울 거다 이런 분석이 나오는 배경입니다. 싱카나 분석가는 이미 유가가 연중 최저점은 지났을 가능성이 있다고 봤고요. 그렇군요. 정리하면 단기적으로는 그 숏 커버링 같은 기술적 요인, 장기적으로는 셰일 생산 변화와 거시경제. 하지만 역시 최악의 변수는 여전히 남아있는 거잖아요. 그 호르무즈 해협 봉쇄 시나리오요. 네. 그건 정말 뭐랄까 블랙스완 같은 시나리오죠. 생각하고 싶지 않지만. 그렇죠.
전 세계 해상 원유 수송량의 거의 20%가 거기를 지나가는데 그 길목이 마냥 막힌다면 이건 정말 상상하기 어려운 파급 효과를 가져옵니다. 대체할 만한 경로가 마땅치 않은가요? 네, 수에즈 운하 같은 다른 길도 있긴 하지만 대형 유조선이 다니기 어렵고 결국 소양 선박으로 여러 번 나르거나 훨씬 더 멀리 돌아가야 하거든요. 시간과 비용이 급증하고 심각한 공급망 교란이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와, 생각만 해도 끔찍하네요. 그렇죠. 심카나 분석가는 이 경우 유가가 세 자릿수, 그러니까 배럴당 100달러를 그냥 훌쩍 넘길 수 있다고 아주 강력하게 경고합니다. 만약 봉쇄 기간이 길어진다면 그 충격은 정말 기하급수적으로 커질 거고요. 전 세계적인 에너지 위기에 인플레이션 폭등, 경기 침체까지 유발할 수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이야기를 좀 정리해볼까요? 현재 유가 시장을 보면 단기적으로는 이란, 이스라엘 같은 지정학적 뉴스나 또 말씀해주신 숏 커버링 같은 기술적 요인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지만 네, 하지만 실제 공급에 큰 차질만 없다면 결국은 거시경제 상황이나 기본적인 수급, 즉 펀더멘털 요인에 따라 움직일 가능성이 크다. 이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해봤던 그 고점들, WTI 77달러, 브렌트유 78달러 선이 어쩌면 추가적인 큰 악재가 없다면 2025년에 최고점일 수도 있다. 이런 전망까지 나오는 거고요. 네. 결국 여러분께서 기억하셔야 할 핵심은 이겁니다. 그 신문 헤드라인을 장식하는 지정학적 긴장감만큼이나 어쩌면 그보다 더 중요할 수도 있는 게 눈에 잘 보이지 않는 시장 내부의 힘이라는 거죠. 펀더멘털 그리고 기술적 요인들. 네, 맞아요. 그러니까 단기적인 가격 변동에 너무 막 흔들리기보다는 실제 공급 능력이 어떻게 변하는지, 예를 들어 미국 쉘 생산 추이나 오펙 플러스 정책 변화, 그리고 수요는 어떤지, 거시경제 동향, 마지막으로 호르무즈 해협 같은 결정적인 지정학적 변수를 계속 주시하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아주 명쾌한 정리 감사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저희가 이런 질문을 던져보면서 마무리할까 하는데요. 이 호르무즈 해협 같은 지정학적 병목 현상의 위험, 그리고 미국 셰일 생산이 정점을 지날 수 있다는 가능성이 계속 언급되고 있잖아요. 네, 그렇죠. 이런 상황에서 앞으로 한 10년 뒤 글로벌 에너지 시장의 힘의 지도는 과연 어떻게 재편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어쩌면 이런 석유 시장의 고질적인 불안정성이 역설적이게도 우리가 예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빠르게 대체 에너지로의 전환을 이끄는 그런 촉매제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네요.